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 좀 차이가 생겼나요? 네, 조금 미세하게나마 좀 예.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KSOI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헤럴드 경제가 KSI에 의뢰해서 지난 예. 23일, 24일 이틀간 조사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42%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9.8%를 얻어서 2.2%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했던 조사와 비교해 보면은 그 두 후보 다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예. 근데 그 두 후보 이 조사 말고 또 다른 조사들과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또 크게 또 하락한 것도 나오고 있어서 예. 상당히 좀 들쭉날쭉 좀 헷갈린다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지난주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네. 조정기에 들어가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중도 성향층과 40대층에서 좀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졌었습니다. 예. 요즘에 여론조사 보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수치가 달라서 도대체 네.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는데 네. 일단 다른 여론조사도 좀 보고 왜 그렇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것도 KSOI에서 조사한 거 아까 방금 전에 본 거죠? 네, 같은 그러면, 조사입니다. 예, 갤럽 예. 거를 한번 봐보죠. 예, 갤럽 예. 조사를 보면은요. 그거는 지금 22일, 23일 그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가 37.1,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38.4%를 얻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3% 포인트밖에 안 나는 초박빙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리얼미터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리얼미터는 윤석열 후보가 44.1, 이재명 후보가 37.0. 다른 조사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네, 벌어져 있는 있죠. 건데 이 정도도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벗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예. 오차범위 이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후보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보여줬던 여론조사들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15에서 17까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나온 조사들의 그 격차는 한 1.3%포인트에서 7%포인트 사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반토막이 낮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실제 숫자가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세한 여론의 흐름이 변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여론조사를 봤는데 네. 어찌됐든 공통점은 오차범위 아니라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뒤지는 네. 그런 조사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 그 전주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추격을 상당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사가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를 언제 넘어설 것이냐. 이제 그걸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대위 구성에 관한 이슈가 있어요. 예. 그거를 누가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효과가 나오면서 어떤 이제 그 격차를 좁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대체로 30%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면접조사들이 좀 전화 면접조사들이 그렇고요. ARS 조사는 한 3에서 7% 사이에서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게 더 정확하냐 하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응답률이 높으면 좀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게 또 50%를 넘거나 이러면 또 정확도가 좀 신뢰성의 의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 50%가 넘으면 오히려 더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예. 뭐 조직적인 응답 그렇죠. 이런 걸 그렇게 의심할 보일 수 수가 있습니까? 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좀 괜찮은데 어떨 때는 보면은요. 네. 하루 사이에 그냥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들쑥날쑥한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그 조사 방법론과 그다음에 그 표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문항 구성도 양자 대결이냐 다자 대결이냐 여기서 또 숫자가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실 때 이 세 가지들을 좀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이게 같은 조사여도 방법론과 표집틀 그다음에 그 양자냐 다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양자 대결 나온 걸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네. 예.
자, 양자 대결로 조사했을 때는 차이가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의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자 대결일 때는 지난번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윤석열 후보는 빠진 흐름으로 나온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좀 상승한 흐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양자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후보가 다 확정된 4개의 당이 있다 보니까 다자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후보들이 이제 일정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른 또 메시지가 같이 나가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여론이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반등의 기반을 만들었던 거는 지난주에 상당히 그 절박함을 호소를 했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공약들을 막 내면서 뭔가 그 주목을 많이 끌었어요. 예. 그게 그 상당히 지지율 변동에 좀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거의 일정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선대위 구성이 구성에 시간이 삐그덕거렸고. 없었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주 조사 결과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예. 또 정책도 발표하고 이렇게 후보들이 움직이면 네. 거기에 또 여론의 반응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이제 앞으로 한 15주 가량 남았는데요. 상당히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후보의 발언 하나 또 일정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실수를 하면은 그게 나의 득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한다고 해서 꼭 투표를 많이 하라는 그런 뭐 등식은 없겠지만 네. 요즘에 2030 세대가 대선 승부를 좌우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가 얼마나 응답하는가 이런 것도 나옵니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좀 보기 어렵고요. 어. 예, 세대별로는 이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좀 보는 거죠. 예. 예. 다만 이제 2030 대상으로 청년 문제는 누가 더 해결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런 문제는 질문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니까 그 부분은 왠지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지도 전체적인 지지도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세부 속성 평가로 들어가면은 뭐 사회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또 외교 이런 데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상당히 높게 지지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선대위 측이나 후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 거죠. 예. 그렇지만 또 부동산 정책을 놓고 질문을 했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은 찬성이 45, 반대가 43.7인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은 찬성이 57.4,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응답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고 응답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두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 방안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평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국토보유세 신설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국토보유세라는 게 세금을 또 뭔가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반대 의견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면에서는 찬성 의견도 상당히 또 45%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찬성 의견이 57.4%로 더 높게 나온 거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약간 규제주의자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약간 이제 그 좀 그 풀어주는 완화주의자로 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표심을 좌우할. 일단은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후보자들의 도덕성 부분은 차치하고 누가 이 부동산 문제나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거냐 이 부분을 높게 보겠다고 지금 하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고 성과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최근 조사를 보면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지만 네.
긍정 평가가 이 앞번보다는 좀 더 상승을 올라갔네요. 했죠. 예. 사실 이제 저게 그 긍정 평가 상승한 부분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최근에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신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그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그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조금 이제 우위에 서는 그런 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어떤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좀 넘어서게 되면 문재인 후보의 그 긍정 평가보다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 윤석열 후보와의 본격적인 대결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민심의 흐름,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2030 세대는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어떤가 이런 부분 살펴봤습니다. 혹시 패널들께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예, 이상일 의원. 예. 지난 월요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두 분의 그 차이가 0.5%포인트인데 네. 그 전주는 그 한 13.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치면은 그 등락폭이 상당히 커지는데 물론 한 주 사이에 설명 요인은 좀 있어요. 그 이미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이제 노력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까닭이 뭔지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ARS 조사와 네네. 전화 면접 조사의 이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시청자들께 더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일단은 그 ARS 조사가 이제 보수 성향 우위의 응답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끝까지 응답을 해주는 적극 응답층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KSI 조사가 ARS 조사인데 저는 사실 저 조사를 보면서 좀 튀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여론조사가 다 신뢰도에 딱 적합하게 맞는 것들만 발표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는 좀 튀는 좀 약간 이상한 조사도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게 좀 튀는 조사로 저는 봤는데 저런 것들이 나오면 언론이 참 저런 조사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사를 써주면 그게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좀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다. 이게 60%나 돼요. 60%. 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믿을 거라는 게 73%나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이상희 전 의원님께서도 저런 조사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추세선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신경민은 혹시 말이죠.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아주 중요한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상을 몇 명 이상 그리고 응답률이 얼마 이상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법 만들 수 없습니까? 글쎄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들은 그냥 발표를 하지 않고 폐기하는 그런 규정이 예. 법이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에 내규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좀 응답률이 매우 저조할 경우에는 사실 스스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윤리의식이 중요해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히 선거 여론조사는 그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 그 회사 뭐 전체적으로 윤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뭔가 이게 그 영업과 관련이 꼭 되다 법을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 학계에서 검증단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걸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선행적이지 학계에서. 않을까 싶습니다. 검증단. 네. 그러니까요. 아. 뭔가 하여튼 자율 규제든 그렇죠. 굳이 자율 규제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법을 만들어 타율 규제를 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해질 정도로 뭐 이번뿐만 아니고요. 지난번 대선, 총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실감하거든요. 소장님 혹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까? 네. 내 마음을 여론조사를 보고 정했다. 그런 결과가 아까는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삼자들은 그걸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부동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세 편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지금같이 저렇게 아까 그런 튀는 조사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그걸 좀 빼고 추세선을 다시 정리해서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럴수록 더 여론조사 잘하고 잘해야죠. 예, 그럴 네. 텐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 오늘 그 총괄본부장 등 선대위 인선을 최고위에 부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주말까지 최후 통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하고, 그다음에 김 위원장이 이제 오늘로 끝나면 잘 된 거다, 밖에서 돕는다 한 적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다들 궁금해하는 거라서 총괄 선대위원장은 꼭 김종인 위원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되는 얘기는 우리 언론에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꼭 3주째 되는 날입니다. 그 3주 동안 선대위 구성 가장 큰 과제였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 아주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회동까지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 오케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뒤에 결국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출발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열심히 하겠다 수락 의사 밝혔는데 보신 거 있어요? 김병준 위원장이 위원장님께서 오셔도 잘 화합될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후보 추가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병준 위원장께서 찾아가서 상의드렸는데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좀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 위원장님께서 오시는 걸로 좀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달라서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뭐 아직 총괄 선대위원장직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라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 오늘은 말씀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군요. 정태근 의원, 네. 김종인 위원장 지난번에 만나셨다면서요? 예. 오늘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일단은 괜히 내가 얘기해봐야 또 쓸데없는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미 뭐 입장은 얘기를 하셨던 거니까요. 예. 이미 수요일 날 이후로는 뭐 입장이 정해진 문제고, 저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경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 성공한 경선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당내 유일한 후보로 인정받는 분인데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뒤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간발의 차로 이기는 것,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의 캠페인도 문제가 있었고 윤석열 캠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와 연동된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면 본선에 가서 선대위원회의 기본 중심축은 지금 여전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고 오늘 본부장 인선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캠프의 중심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신뢰관계에 있어서 또 지금 상당히 금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김종인 위원장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데 예. 그 후보의 뜻을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로 또 김종인 위원장은 뭐 장제원 비서실장 문제가 이미 정리가 됐는데 다시 등장하고 또 그 김병준 그 위원장 문제가 정리가 됐는데 또 등장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하고 후보하고 얘기한 게 도무지 계속 이행되지 않는구나 예.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저렇게 실제로 막후에서 조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공개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자제해야죠. 양쪽 모두 다. 예. 그런데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공개 일정을 가져가서 만나가지고 안 됐다고 깨졌다고 얘기하고 네. 양쪽에서 발언이 나오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홍준표, 유승민 전 후보 두 후보의 문제는 아예 지금 뉴스에서 사라졌거든요.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지금 뭔가를 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가져요. 혹시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실 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있습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느껴지던가요? 생각을 한 거죠. 예? 느껴졌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그 연세에 뭔가를 바라고 뭘 할 생각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주자는 윤석열 후보다라고 올해 이제 그 4월 이후부터 일관되게 생각을 해왔던 거거든요. 3월 예. 이후부터 일관되게 예. 생각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싫은 소리도 했다가 또 이제 결정적일 때 도움도 주고 하는데 조금은 지금 신뢰관계에 손상이 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일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볼 차례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나 그 후보 주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안 되는 모양이네 이런 마음 쪽으로 거의 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도 그렇고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 모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 본부장들 출범을 시킨 거고 김병준 위원장 문제가 있지만 김병준 위원장 뭐 역할 제한 문제까지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모시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캠프 중심으로 본부가 차려진 게 아닙니다. 6개 본부장이 지금 어제 발표됐잖아요. 캠프 출신은 주호영, 권성동 두 분입니다. 나머지 이준석 대표가 홍보 미디어 맡고 온희룡 경쟁 후보였잖아요. 정책 맡고 권영세 의원 그다음에 김성태 전 의원 다 중립지대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유승민 의원 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꽤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응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 민주당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호남에 갔지만 이낙연 전 후보 모시겠다고 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난 지금 호남 내려갈 지금 상황이 아니다. 내 일정은 따로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후보가 더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는 그렇게 봤지만 그냥 김병준 위원장 오늘 또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본부장들 인선하고 이렇게 선대위 띄우는 걸로 봐서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짚어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선을 긋지 않는 이유 뭘까요? 어제 최경철 의원 우리 패널이죠. 이런 분석을 했는데 재미있어서 한번 오늘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러스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 때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선대위에 들어오지 않고 광화문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 계시면
자꾸 다른 언론들이 마이크를 들고 갑니다. 그럼 그때마다 한마디씩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쳐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제 총괄선대위에 취임을 못하는 것은 모두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고집 때문이다. 이 프레임을 이제 씌우려고 하겠죠. 거기에서 성공한다면 이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실패한다면 계속 끌려간다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아마 지혜로운 처신을 할 것 같습니다. 차정 교수, 예. 최경철 의원 분석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솔직히 좀 동의하기가 좀 힘든데요. 사실 뭐 지금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뭐 정치력, 이 뭐 경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대위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한다면 몰라도 이 지금 뭐 선대위에 지금 바깥에 계신다고 해서 과연 언론들이 매일 찾아가서 그렇게 이 문답을 주고받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 지금은 뭐 소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뭐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보낸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여태까지 이제까지의 그 행동을 보면 뭐 소셜 미디어하고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니니까요. 지금 홍준표 전 후보가 하듯이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그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세간의 그러니까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판단하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질질 끄는 바람에 지금 그 평가가 지금 오롯이 우리가 앞서 분석했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키워드를 떠올릴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상김입니다.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김병준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 이 삼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 후보가 됐을 때는 소위 말해서 여의도 문법을 깨달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김에 이 집착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에 그대로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신경을 양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정말 그렇게 불편하다면 빨리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죠. 그걸 왜 질질 겁니까? 예. 그리고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주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게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상당한 시청자들, 국민들이 짜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뭘 우리가 이걸 매일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가는 말투를 보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그 양반이란 표현을 썼죠. 김종인 위원장 뭐 최후 통첩 뭐 이런 주접을 떨던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감정 상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밖에서도 돕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어디 좀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주접 떨어졌는데. 신경민 의원 주접을 떤다가 어떤 뜻입니까? 정치권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쓸 수 없는 얘기를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막후 교섭이랄지 원칙이랄지 그리고 이거에서 일단 좀 미숙한 점이 분명히 보였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내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말을 할 때는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판단, 전망 이런 걸 싫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너무 많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막후 교섭이 충분히 80리, 90리 갔을 때 그때 입을 열어야 되는데 저렇게 중계방송 하듯이 툭툭 한마디씩 던지면서 매우 중요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협상을 하겠다는 태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김종인 3주 동안의 결혼에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결혼을 만약에 했더라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결혼 문턱까지 가지도 못했다는 것은 이건 오로지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의 실패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표현을 쓰게
되기까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또 김종인 위원장이 들으면 기분 나쁠 일들을 얘기한 사람이 있다. 나는 누군지 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 어디 가서 누가 또 최후 통첩을 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나 봐요. 김종인 위원장인데. 근데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원로로 대접하고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통 영입할 때 내가 누군가 영입하고 싶어서 어프로치했을 때는 나중에 그분과의 영입이 좀 원활하지 않다 해가지고 영입하고자 하는 쪽이 최후 통첩을 날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입되는 쪽에서 내 조건을 안 받으면은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 대표신데 누군지 모르십니까? 알죠, 전 잘 알죠. 제가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상일 의원, 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예. 그런데 물어보고 지금 싶은데.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것 보면 후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는 분이 후보 주변에 있다면 정말 매우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한 대로 후보는 김정인 위원장 모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산통 깨는 그 말씀들을 해가지고 양측 간의 신뢰가 깨지도록 하는 거, 오해가 생기도록 하는 거 이건 매우 잘못됐다. 안 그래도 지금 선대위 구성이 너무 늦어져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시고 지금 짜증 내시고 또 지지율 하락이 후보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좀 정무 감각이 너무 없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시각에 조금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여의도에 뭐 기자들 하는 얘기 보면 뭐 그 양반보다 더 심한 말과 더 심한 행동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특징이 보면 그 장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캠프에서 본인의 야를 듣는지 안 듣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검찰 총장할 때도 보면은 딱 수직으로 딱 일렬로 세우는 분이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의중에 반하거나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되는데 나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바로 조치를 취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윤 후보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러니까 반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협상을 할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자제시키거든요. 그리고 창구를 통일시키고 언론도 통일시킵니다. 근데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윤 후보 뜻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윤 후보 측근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누군지 아시느냐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봤죠.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익명 관계자발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좀 불쾌한 좀 입장을 좀 취하신 것 같고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래서 저도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뉴스를 다 볼 수가 없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좀 보내주는 것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익명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지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아침에 기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기자회견일까? 혹시 김종인 위원장 오시게 하려고 사퇴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관측하는 기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병준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혼자 그렇게 뛰게 둔다는 게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같이 무엇을 하든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을 했고 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대선도 뛰어봤고 또 대통령 만드는 역할도 해봤고 국정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고 당을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번 선거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것은 차차차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제 갈 길은 이거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제 인생의 의제 내지는 아젠다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은 일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자 신경민 의원 지금 김병준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위원장 취임사 비슷하게 했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정도면 내가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어. 뭐 굳이 뭐 꼭 김정인 위원장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 결혼이 꼭 필요하냐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 회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요. 이걸 윤석열 후보하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면담 후에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사전 이거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언더 레코드 회견인데 되게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언더 레코드로 할 거냐, 오프 더 레코드로 할 거냐, 백그라운드로 할 거냐부터 논의를 하고 할 거냐 말 거냐부터 논의를 하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사후에 후보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좀 일단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를 먼저 만나고 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윤 후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은 이건 지금 뭐가 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언더 레코드 회견을 하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얼굴 내놓고 하는 건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후보의 뜻이 실린 거고요. 그렇다면 개문발차가 아니고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문 닫은 것 같습니까? 네, 문을 지금 닫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차정 교수는 오늘 기자회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의 이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좀 기시감을 좀 떠올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 김병준 위원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 때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총리로 사실 지명될 뻔했거든요. 총리로 그 당시 지명을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지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을 두었는데 왜 지명을 못했냐면 당시 이 국회 인준 동의권을 갖고 있던 다수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지명조차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또 2016년 탄핵 국면 때 그렇죠. 당시 또 총리 지명은 됐잖아요. 그건 됐죠. 그런데 국회에 또 이 가반수 의석을 가반수는 아니지만 일당을 비롯한 이 그 여소의 아대 국면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또 대지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임명권자인 윤석열 후보는 밀고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비토권자가 또 한 명 계시잖아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전의 장면들하고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가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강해 보인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정태근 의원, 오늘 기자회견 보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마음은 편안치 않겠죠? 아닐 것 같은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다 정리됐다고? 그러면은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후보하고 면담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했으면 그리고 어저께 이제 본부장들 발표했고 그 전에 사무총장도 발표했고 그럼 뭐 그대로 가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안 오시고?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은 이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당분간이 아닌 거죠. 뭐 선대위가 출발을 해버리는데. 당분간이라는 거에 대한 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적어도 하여간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직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했는데 그럼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 그게 기간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여론조사가 있지 않겠어요? 예. 분명히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거의 두 후보가 붙거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거나 하는 게 있어서요.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 향방 이런 것은 지지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이든 상당 기간이든 예. 당분간은 가지만 이게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 분석은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안 간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제 어려운 처지가 와서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올 수도 있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네. 정말 상황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아까 뭐 최경철 의원은 뭐 밖에 있으면 곤란해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할 때 두 가지의 큰 수를 둡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에 지지율 격차가 좁혀 들어가니까 노령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 안을 들고 나옵니다. 예. 이번에도 예를 들면 그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이 있으면 자영업자들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과연 국민들이 그리고 실제로 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과 아젠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봐요. 자, 이준석 대표 아직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미련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보다 화법이 매우 명료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2, 3일 뒤에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거는 나는 이제 입장이 정해졌는데 당신들이 한 2, 3일 정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최종적으로 못을 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뭐 이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어떤 조직 구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총괄선대위원장과 2명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밑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옥상옥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전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후보의 판단 사항입니다. 후보가 나에게 진짜 김종인과 김병준 두 분 다 소중해. 이러면 이게 약간 솔로몬 재판 같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어딘가 후보가 양당 간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이상일 의원, 지금 이준석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후보가 이 김종인, 김병준 두 분 사이에서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임명을 이제 본인도 수락을 했기 때문에 출발을 하게 된 셈이고 당사 6층에 김종인 위원장 모시기 위한 공간도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원래 구상한 걸 좀 더 가져가겠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소통을 더 해보겠다라는 거죠. 김병준 위원장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도 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의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장 합류를 안 하신다면 일단은 김병준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공동 상임위원장 체제로 가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밝힌 게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총괄선대위원장 역할을 김병준 위원장께 자기는 맡기겠다. 그리고 그러면 본인은 홍보미디어본부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생각했던 구상은 뭐냐면 김병준 전 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하지 말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처럼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일단 김병준 위원장이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모시기가 쉽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구상은 지금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후보가 더 노력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결심에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 홍보미디어 본부장도 맡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제 생각엔 후보와 이준석 대표 두 분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미디어본부 이쪽은 지금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후보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또 알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또 정책화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쪽 분야에 아주 탁월함이 있고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이준석 대표가 그 유세를 하면서 우리 일반 젊은 청년들 유세차에 세워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 국민들이 듣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신선한 캠페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튼 일단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고 선대위 체제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좀 시끄럽습니다. 본부장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김성태 전 의원이죠. 이번에 직능총괄 본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김성태 전 의원 딸 KT 채용 관련해서 재판받았지요. 2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아주 비판적인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김성태를 중용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취업, 정규직, 승진에 도전하는 모든 2030 세대에 대한 도발이며 모욕입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뇌물죄로 기소된 자는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그럼에도 김성태 직능총괄 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의장입니다. 당원 당규상 당직도 맡을 수 없는 범죄자가 선대위 최고직에 오른 이유를 윤석열 후보는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당직도 박탈해야 합니다. 홍은택 대변인, 본부장 인선 중에서 특히 김성태 본부장을 좀 문제를 삼은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뭐 조국 장관 굉장히 비판해왔죠. 아들, 딸의 뭐 입시라든지 이런 문제 비판해왔고 말대로 뭐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김성태 전 의원 이분이 그 국감에 증인 빼주는 조건으로 이제 딸을 정규직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뇌물죄 1심에서 무죄 받았으면 2심에서는 유죄 받았습니다. 지금 대법원 진행 중이고요. 이걸 모를 리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률가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를 받아서 뭐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이걸 모를 정도면 기본적으로 뭐 시사 문제라든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 이게 사실은 당시에 검찰이 있어 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거 모를 수 없는 문제라서 뭐 전 의원을 기소하는데 뭐 검찰총장이 모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민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빨리 아마 철회를 하는 게 맞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일 의원, 김성태 전 의원 기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 아니었습니까? 네, 아마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네. 그 모를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그 반응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로서도 좀 이 정무적인 판단을 좀 더 깊이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후보가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아니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 젊은 세대에게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본인 김성태 전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제 후보 쪽에서 본부장 지명을 철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철회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차정 교수 사실 윤석열 후보 캠프 때는 뭐 이렇게 변동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선대위부터는 진검승부 아닙니까? 그렇죠. 인선을 좀 잘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런 인선이야말로 앞서 우리 최경철 위원이 얘기했던 마이너스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뭐 그 윤석열 후보가 사실 공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태 전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제고를 했을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김성태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본부장 지금 아까 방금 면면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제 그 이 인사를 보면서 생각한 게 새누리당 이 버전 2.0, 그러니까 한나라당 2.0, 2008년도 대선에 열심히 했던 분들, 그리고
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다 포진돼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말 그대로 영선 후보예요. 그렇다면 여의도 문법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동떨어진 그러한 행보를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무나 익숙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인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과거 2007년도 이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 이명박 후보는요, 그때 당시 선대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을 꾸렸을 때, 예를 들면 전직 외교부 장관, 그리고 복지부, 복지 담당 교수, 그리고 벤처기업가, 여성기업가를 공동선대위원장을 인선하면서 일종의 뭐랄까, 신선한 감각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지지자들도 상당히 아쉬워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김성태 전 의원, 윤석열 후보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교체가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이번에 공보단장을 맡았지요. 그런데 공보단장 맡자마자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염색한 것을 가지고 사람의 변신 아무리 무죄라고 하지만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려고 하는 것도 무죄일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현근택 대변인.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심한 말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말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공보단장이라는 게 지금 개인 자격으로 말을 하지만 공보단장이라 그러면 지금 캠프를 전체를 대변인들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뭐 고민정 의원 보고 뭐 후궁 이런 얘기해서 이분의 성 감수성이 좀 저는 의문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성 감수성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마찬가지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꾸 근데 후궁, 포르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언어는 말은 사람의 얼굴이라 그러는데 말에서 품격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품격은커녕 오히려 좀 이분이 공보단장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공보단장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죠.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동안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말에 호남을 찾아갔습니다. 3박 4일 이례적으로 긴 지방 일정인데요. 호남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이겠죠.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가해자는 평생을 처벌받지도 않고 호사를 누리다가 정말 천수를 다하고 갔는데 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 결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세상 꼭 만들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가성비가 답이네. 환영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 이번에 목포부터 출발해서 이제 뭐 지역을 호남 지역을 이렇게 쭉 도는 걸 일정을 짰던데 3박 4일이면 상당히 좀 긴 일정이죠. 제일 지금 긴 일정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전남 호남 이쪽 지역에서 지지율이 60%대예요. 네, 60이 조금 60 전후로 왔다 갔다. 총선은 몰라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7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었나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90%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80% 전후를 얻어야 지금 대선에서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호남 민심은 즉각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수도권으로 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남 민심이라는 게 어떤 바로미터인데 지금 이 후보로서는 이 호남 민심을 다잡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지금 현재 30%대 전후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재명 후보 호남 지지율이 그렇게 확 치고 못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일단은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들이 마음을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예. 크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이 메타버스에 좀 동승 내지는 합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이낙연 후보 측과 접촉이 돼가지고 이낙연 후보는 이미 이번 주말에 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합류는 하지는 못하고 다음번에 보자. 지금 이렇게 약속을 일단 가약속이 예. 돼 있는 상태고요. 조금 섭섭할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의 길이로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호남 방문 일정을 짰을 때 이낙연 후보와 사전에 이렇게 조율하거나 이러지를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 이미 호남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연락이 서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낙연 후보의 다른 지역 일정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이 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취소로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너무 말하자면 늦게 연락이 된 겁니다. 그래도 혹시 깜짝 출연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와 지지자들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지역이 다르거든요. 예. 지금 이번 주말에 이낙연 후보의 일정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후보도 상임 고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대선이 가장 첫 번째 우선돼야 될 일정 아닌가요? 글쎄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일정 약속된 일정이 이미 그 행사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이 이미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두 캠프 사이에 이미 참 이낙연 캠프는 없습니다만 이낙연 비서진과 양해는 서로 주고받은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차재원 교수 예. 지금 보면 일단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는 아예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원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경선에서 이렇게 했던 후보들 밥 먹고 악수하고 원팀 얘기는 했어도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뭐 지금 그러니까 이 낙선 후보가 그러니까 승리한 후보에게 사실 도와준다고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승복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선거 기간이 상당한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승자인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기 나름에 따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연락을 좀 늦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를 미리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진짜 하학적 결합을 위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정성이 있게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네. 일단 뭐 3박 4일 상당히 긴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가서 이렇게 또 가는 곳도 여러 가지 네네. 여러 군데고 행사도 다양하던데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남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일정을 아마 뭐 영광에 있어서 많은 예.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있었는데 뭐 저는 뭐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이번 일정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민주당에서 일정을 짤 때는 호남 하면은 광주 가고 전남 가고 그다음에 전북을 잠깐 들리는 구도였어요. 네. 근데 전북에서 항상 보면 우리는 좀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남과는 좀 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별도로 잡은 거고 부울경이나 충청도 갈 때는 2박 3일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박 4일로 잡은 거라 앞에 말씀처럼 호남 지역 지지율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이낙연 후보도 조만간 아마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같이 갈 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깜짝 출연이 있을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신경민 의원께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일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종인 위원장이랑 뭐 만났다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를 제안했던 그런 얘기도 돌았거든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 현재 어떨지는 글쎄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 찌라시에 놔두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태근 의원 만났을까요? 그날이 23일 10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날 그 저녁 늦게까지 9시 반 넘는 시간까지 광화문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경찰의 에스코트가 없으면 어떻게 수원까지 10시에 가죠? 아, 저 얘기가 그 누구야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뭐 그런 제보를 받았다 하면서 나온 얘기죠. 근데 어떻든 뭐 그날 늦게까지 광화문에서 식사 드신 거는 제가 확인한 사실이니까요. 광화문에서 누구랑 드셨는지도 아세요?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상당히 뭐 변화되는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염색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메타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계속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머리 숙이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받아들여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또 본인이 옛날에 변호를 맡았던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시죠.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마음 아픈 일이죠. 형의택 변호사, 네. 지금 그 조카가 그렇죠. 됐다고 하죠, 저 네. 피의자가. 그런데 그 변호한 것이 잘못됐다고 사과한 겁니까?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돼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왜 먼저 얘기했느냐 궁금하실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게 이제 각종 뭐 언론에서도 취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예전에 뭐 성남시장이나 저 지사 나왔을 때도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카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어차피 살인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 친척이다 보니까 저도 뭐 변호사 일하면 이제 친척들 일 맡기는 저는 다행히 좀 멀리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연결만 해주는데요. 사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일 왔을 때. 왜냐하면 안 하면은 친척 간에 좀 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만약 하게 되면 이게 당장이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뭐 선제적으로 뭐 먼저 얘기한 거는 아마 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또 변호사일 때 역할과 또 정치인이 돼서나의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저도 뭐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당연히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두 명이나 또 한 거기 때문에 예. 잘못된 표현으로 보고 근데 이제 심신미약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게 술을 마셨다 아니면 뭐 충동 장애가 있다 이런 거는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였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정에서도 잘 안 받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걸 주장했다라고 그러면 사실 변호사 역할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선처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이어서 좀 당시의 기준으로 아니면 현재의 기준으로 아니면 정치인의 판단과 뭐 변호사일 때 역할, 친척인 변호사의 역할을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의원 그런 선제적인 해명이라고 하는 게 때로 잘만 하면 뭐 예봉을 꺾는 묘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자충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노태우 비자금 받았다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나중에 꼬이긴 했어요. 김근태 전 의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글쎄 이게 이제 아마 취재가 여러 군데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 가지고요. 더군다나 그날이 이제 아마 이 여성 폭력의 날하고 관련이 있는 또 이 계제가 돼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건데 지금 금방 들으셨다시피 저는 좀 아쉬운 게요. 더 솔직하게 더 낮은 자세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예. 먼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 친척이 아니고 삼촌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누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먼 친척이라고 자꾸 얘기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피해자가 억울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살인이 2명이 됐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 점도 반성을 하고 예.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더 진솔하게 반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은 저 사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과의 진정성이 과연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한 석간신문에 그 피해자 그 아버지죠. 본인도 중상을 입었잖아요. 그때 5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분의 정말 이 비통함이 느껴지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사과당하면 사과 제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중범죄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걸 선제적 사과의 의도는 역시 표죠. 표를 얻기 위한 건데 과거에 이 문제가 문제됐을 때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여배우 김모 씨가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그 SNS에 계속 글을 올렸어요. 이제 그거가 확산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마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차정 교수는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이 지금 가족의 그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그런 그러니까 사건을 저지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마 이 저 가족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변호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나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2006년 이 사건 말고 2007년도에 또 다른 교제 살인과 관련돼서 예. 이 변호를 했다는 그 주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왜 변호를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할 필요가 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